우선 제가 한 시간 동안 여러분께 러시아 그림 이야기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문학, 그 다음에 음악, 러시아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대단하죠. 어쩌면 세계 최고라는 명칭을 부여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러시아는 유명한데 사실 우리 미술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한국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샤갈이라든가 말레비치라든가 칸진스키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런 모더니즘의 기초를 닦은 그 작가들이 다 러시아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미술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그 작가들이 나오게 됐을 텐데 사실 그 기반, 그 역사, 그 길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으로 제가 많은 그림을 준비해 가지고 왔지만 오늘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아주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여운을 남기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막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그리고 또 긴 전시 기간 동안 많은 말들을 해가지고 제가 목소리 원래 되게 옥구슬걸러가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지금 목소리가 완전히 허스키 보이스로 변했어요. 되게 아름답다고 상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혹시 이 그림 많이 보셨나요? 이 그림은 그리스 정교에서 사용하는 러시아 이콘입니다. 이콘. 러시아 이콘 원래 피터 대제가 1700년대에 아주 급진적인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에 정말 그 러시아에 있는 모든 부분의 개혁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다른 개혁 정책은 뒤로 하고 미술 부분에서만 얘기를 드리면 주로 러시아는 당시에 이코나만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그림을 그리고만 주를 이루다가 피터 대제 이후로 서유럽에 있는 여러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서 특히 미술 부분도 많은 그 아카데미 화파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유럽으로 보내서 그림을 배워오게 합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화 아니면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화 있죠. 서양화가 러시아에서 시작되었던 그 시기를 18세기 초로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의 원인은 피터 대제의 어떤 개혁 정책. 그러면서 이제 아카데미 화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이 주로 그려졌고 당시에는 초상화라던가 기속의 어떤 그 역사화라던가 그런 그 조금 틀에 정형화되어 있는 그림들이 주를 이루다가 19세기로 들어서면서 러시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나폴레옹 전쟁이 있어요. 나폴레옹 전쟁이 있고 그리고 1825년에 데카브리스 반란이라는 아주 큰 사건이 생기는데 그때 즈음에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국수주의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자국민에 대한 애국심 같은 게 발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많은 화가들이 풍속화라는 장르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풍속화는 주로 어떤 그림인가요? 어떤 귀족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림이 아닌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모델들의 일상생활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미술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선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제가 지금 업로드 시켜놓은 이 작가예요. 알렉산드르 이바노프. 이 사람이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그 귀족의 돈을 받고 귀족이 아니죠. 왕족의 뭐죠? 황제의 후원으로 이탈리아로 이게 참 힘듭니다. 요새 제가 갱년기를 보내고 있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분위기 너무 지금 이렇게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고 저도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말이 자꾸 씹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안 웃으시네요. 어쨌든 네, 이바노프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갑니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그 사람은 당시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아카데미라는 그런 왕실에서 운영하는 미술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바노프가 그 이탈리아 유학을 가 있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1825년에 러시아에는 데카브리스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쉽게 좀 풀이를 하자면 귀족들이
귀족들이 황실의 황제에게 어떤 건의사항을 씁니다. 뭐 이런 건 이렇게 개혁해줘야 되고, 그 대표적인 내용이 농노제를 개혁하라는가 뭐 그런 내용들을 다 써가지고 황제 앞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거를 들은 니콜라 1세가 그걸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주동했던 주동자 5명을 공개 처형을 하고 나머지 귀족들, 주모자를 다 발색해내서 한 1000여 명 이상을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그 사건 이후에 아주 발끈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러시아의 현실에 대해서 각계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 이바노프도 황실의 돈을 받고 이탈리아로 가서 정말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퇴보하고 있는 고국의 현실이 1800년대 초반에 너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이탈리아에서 고국을 단지 걱정하고만 있지만 그럼 나도 고국의 보탬이 되는 뭔가 예술을 작품을 남겨보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 민중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작품을 착수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20년 동안 그려져요. 20년 동안 그려지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자극을 준 많은 그림들은 뭐 나팔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든가 그런 작품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내용은 자 여러분 이 그림의 전체적인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기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기가 진짜 요르단 강변이고 여기 서 있는 파란 가운을 입고 있는 이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쭉 빨간선을 따라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무리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 병사라든가 아니면 바리새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귀족들은 다 지금 예수의 어떤 그 모습 예수가 요르단 강변에 나타난 이 모습을 제가 지금 말이 꼬였습니다. 사실은 그 말하기 전에 이 그림은 성경에 나오는 자 세례 요한이 자 보아라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장면입니다란 말을 빠뜨렸어요. 네, 빠뜨렸어요. 그래서 설정이 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를 가르치면서 여기 지금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은 다 요한의 말을 따라서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모여있는 한 무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의 풍족한 이 삶에 새로운 뭔가 세상을 구원해줄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이 현실이 전혀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이바노프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당연히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원하는 작가의 마음이 이 성경의 한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가보신 분들이나 그 미술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8세기의 초상화 1세기에 있던 러시아 그림에서 갑자기 이 그림이 딱 나타나는데 6m, 7m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림이에요. 정말.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게 되는데 단지 크기만 크다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20년 동안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그 20년 동안 많은 습작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한 6천여 편 정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 하나를 그려내기 위해서 작가는 6천여 편 정도의 에튜드를 그려서 여기 보여지는 각자 모델 하나하나의 표정들을 전부 다 연구를 했대요. 예를 들어서 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 정교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계에서 최고의 미남이 예수잖아요. 근데 그리스 정교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희노애랑 생로병사에 대한 아픔을 그대로 품고 있어서 얼굴 자체에 어떤 고뇌와 그 다음에 짙은 고독이 그대로 배어있는 게 그리스 정교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맨 앞에 장면에 보시면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요 사람이 지금 예수가 나타났다는 말에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보여있는 거. 이것도 제가 그 화면을 오려 붙인 게 아니라 작은 그 습작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보시면 얼굴 보셨죠? 아까 돌아가서 아이고 네.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실 이게 6m, 7m면 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텐데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각계각층의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을 얼굴 모습 속으로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이바노프는 분명히 국가에 아니면 황실에 돈을 받고 이탈리아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런 그림을 그리면 황실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 사람은 모든 권리가 박탈당합니다. 지원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당시 베체르부르크에 있는 미술 아카데미 교장이었어요. 아빠도 직위가 박탈당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계속 그림만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는데, 그 니콜라이 1세가 돌아가시고 2달 만에 이 사람이 러시아로 돌아오지만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생전에 빛을 보지 못했고 불우한 삶을 살았지만, 이 그림의 모든 이제 그 습작들과 그림이 러시아에 들어오고 많은 화가들이 자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보 완전히 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된 거고, 나도 그림을 그릴 것이다. 어떻게? 민중화를 그리고 이바노프처럼 이렇게 그리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건 이 그림의 소장자가 한국에는 트레차코프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트레차코프가 아니고요. 알렉산드르 1세, 이 니콜라 1세 아들이 이 그림을 소장했어요.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기 위해서 원래 트레차코프랑 서로 가지려고 막 하다가, 이 사람은 이게 6m, 7m니까 일반 집에는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 건물을 이 그림을 걸기 위한 건물까지 따로 지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소장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습작들만은 트레차코프가 소장을 하고 현재 두 그림이 합쳐져서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렇게 그림이 잘 그려져서 아까 보셨지만 사실 이 화면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그 표정의 사실감에 굉장히 놀라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미술사에서도 이 그림은 큰 하나의 획을 긋는 그림입니다. 물론 서양 미술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러시아는 당연히 소련이라는 그런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많은 미술사에서는 러시아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그림을 그려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참 중요한 그림인데 말이 자꾸 꼬이는군요. 자, 여기 여러분 나무가 있죠. 나무에 이렇게 빛이 아른아른하게 보이는 모습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뭘까요? 그림 속에 어떤 사물을 표현할 때 사물이 품고 있는 빛을 표현하는 기법은 인상주의 기법입니다. 보통 인상주의 기법은 1860년대 이후에 나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미술은 철저하게 서양 미술사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바노프는 벌써 1837년,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쯤에 벌써 이미 빛의 표현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동일한 빛이 비치면서 그 피부색에 따라서 어떤 그 색깔이 달라지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물가를 보시면 물가가 아른아른거리면서 물 표면이 아른거리면서 보여지는 것, 이것도 다 인상주의적 기법이죠. 만약에 러시아 미술사가 서양 미술사에 포함이 된다면 분명히 이 이바노프의 이런 기법적 어떤 그 앞서가는 분명히 기록이 될 것이고, 그러면 미술사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미술이 최고야 이런 건 아닙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굉장히 도끼눈을 뜨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나오시는데, 어쨌든 그 우열을 따지기 이전에 그만큼 러시아 미술이 이바노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도약을 했고 많이 무르익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나쁜 점수 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렇게 우선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그려진 습작들이에요, 이 그림들. 그러니까 나무에 지금 햇빛이 비치는 모습과,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느낌까지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이바노프의 습작들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그 물가에 아른거리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위에 비춰지는 빛에 따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이바노프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러시아의 그림은 19세기에 어마어마한 발달로 여러분 풍속화가 발달합니다. 그 풍속화의 어떤 그 발달의 주도를 이룬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동파라는 화파가 있어요. 이동파라는 화파. 그 이동파라는 화파가 생기기 이전에 이 풍속화의 가장 밑받침, 가장 기초화되었던 그림이 무엇이냐. 사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실 좀 가볍게 들어주셔도 좋은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네. 근데 자, 알렉세이 베네치아노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18세기 말년과 19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바노프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아카데미에서 당연히 너무 잘 그리니까 이 사람도 그림 공부를 했겠지만 당시에 올렌이라는 아카데미 총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일반 평민들이나 농민들이나 아니면 농노들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 아카데미에서 청강하는 것을 허가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렌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 그림을 그리는데 일반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금지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이 베네치아노프가 굉장히 분개하게 되고 자기는 그거를 참지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와서 자기의 자본으로 트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농민들 중에서 농노들 중에서 그림을 잘 그리면 누구든지 와서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트벨이라는 곳에 러시아 미술 아카데미가 설립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화가들이 그곳을 바탕으로 미술 활동을 펼치거든요. 그것을 러시아 풍속화의 가장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이라고. 그거를 연 사람이 베네치아노프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목이 경작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러시아의 농민들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밭을 갈러 가는 그 설정이에요. 그죠? 근데 밭을 갈러 가면서 사실 이렇게 성장을 하고 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밭 갈러 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밭에 앉아서 막 평화롭게 놀고 있고 그거 아니거든요, 절대. 근데 작가가 얘기합니다. 농민들도 그들이 아무리 신분이 없고 가진 게 없더라도 그들에게도 귀중한 삶이 있다라는 게 이 사람 그림의 모든 모토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 약간 좀 이렇게 억측 같은 그런 설정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려서 농민의 삶의 아름다움, 그들의 삶의 귀함, 소중함들을 그림을 통해서 일깨워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러시아는 이 알렉세이 베네치아노프의 그 시작을 풍속화의 처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가 만들어 놓았던 그 영진에 있는 그 트베리 지역을 러시아 미술 아카데미의 기초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풍속화는 어떤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냐면, 왜 그럼 자꾸 내가 풍속화만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다른 장르의 그림들도 다 이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독특하고 대표적이고 그리고 딱 내세울 수 있는 장르는 뭐냐면 바로 풍속화예요. 현실을 담고 있고 민중의 삶을 담고 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면 서양 미술사에 러시아 미술사가 포함되면 그 풍속화의 장르 부분, 네덜란드가 아닌 러시아의 풍속화는 분명히 다시 써질 거고,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림들이 정말 즐비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자국의 미술품을 걸고 있는 가장 최고의 미술관이 떼레츠코프 미술관인데요. 떼레츠코프 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이 풍속화를 모두 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러시아를 방문하셔서 러시아의 떼레츠코프 미술관을 방문하시면 특히 조금 과장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왜 유일하게 민중혁명이 성공한 나라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라는 거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안에 너무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거기 보시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스스로 탄생을 내뱉게 되는 게 떼레츠코프 미술관이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풍속화고, 그래서 제가 풍속화의 역사적 흐름을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작품. 풍속화가 처음에 이제 이 베네치아노프로 인해서 농민들을 발견하는 그림을 그렸다면, 그 다음은 그 풍자적 풍속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장르도 굉장히 그림이 많지만 대표 그림 하나를 뽑아냈어요. 소령의 구혼. 자, 이 그림의 배경은 상인의 집입니다. 딱 봐도 상인 너무너무 돈 많아 보여요. 그죠? 상젤리제에 막 옷도 아주 비단결 같은 그런 옷들을 입고 있는데, 이 상인은 돈이 너무 많지만 없는 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 뭘까요? 권력이 없습니다. 신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이용해서 신분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딸아이와 그 다음에 귀족과 결혼을 시키려고 매파를 썼습니다. 이 여인이 매파고 아빠고 엄마고 딸이에요. 딸아이는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뭔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렇게 팔을 얹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 소령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딸아이라고 얘기했죠. 여인, 신부가 될 사람. 둘이 어울리나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전혀 어울리잖아요. 분명히 이제 근데 어떤 설정이냐면 이 러시아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19세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프랑스 1세기예요. 프랑스 책을 읽고 프랑스로 모든 걸 다 하고 공부도 프랑스 말만 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마 이 딸아이도 어렸을 때 돈이 많으니까 프랑스 로망스를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남자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한껏 치장을 하고 그리고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을 딱 준비해서 이걸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이걸 탁 들어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것이요 할 줄 알았는데 딱 온 남자는 정말 어디를 봐도 진짜 정말 진짜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남자예요. 진짜. 그래서 얘가 엄마 나 도저히 이거 좀 안 되겠어요 하고 탁 돌아선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를 하죠.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이 엄마가 그렇게 일렀거늘 응? 이 우리 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권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했거늘 이 바보 같은 것이 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든 이 엄마는 고집스러워 보이죠. 그쵸 얼굴이. 분명히 이 딸아이를 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판 와서 아니 내가 애써서 귀족을 데려왔더니 지금 너네 이렇게 이 사람을 홀대할 수 있어? 하고 했더니 이 옷을 이 까만 옷을 입은 이 사람은 난 이 집에서 아무 힘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인데 정말 이 페더토프는 진짜 이 장면 하나를 다 그려내서 당시에 정말 결혼도 사고 파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풍자적 풍속화, 풍자적 리얼리즘의 한 장면이죠. 너무 재밌는 그림들이 진짜 많지만 시간상 일단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러시아의 어떤 풍속화, 리얼리즘 풍속화는 참 많은 부분에서 민중의 목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민중의 눈물이 되고 민중의 아픔이 됩니다. 그 최고봉에 있었던 비판적 리얼리즘에 선두에 섰던 사람은 바실리 페로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그 테레츠코프 미술관을 들어가게 되면 방 하나 전체를 다 이 사람 그림으로 이제 전시를 해놨고 그 안에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두 개 정도만 그림을 보고 또 여운을 많이 가지시고 나는 꼭 가서 볼 거야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냥 아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지상에서의 마지막 여인. 그림의 어떤 그 우리 태어나서 우리가 참 많은 여행을 떠납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여행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이제 우리가 목숨을 잃고 가대에 눕혀져서 웅구에 실려가는 그래서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터로 가는 그 여행길이 우리가 하는 마지막 여행길이에요. 이 그림도 보시면 지금 나무관 아주 초라한 나무관에 누군가가 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은 엄마 같고 딸 같고 아들 같아요. 그죠? 근데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이 관의 주인공은 아빠인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슬픈 연유에 의해서 이 그림의 가장은 관에 눕혀져서 이 딱딱한 겨울 지금 어둑어둑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언제 장지에 가서 이 관을 묶고 이 사람들은 돌아올지 너무나 막막한 그런 설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아주 어려운 길을 가고 있어요. 자, 딸아이는 밤새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몸에서 터져 나올 수분이 없는 눈물이 없을 만큼 딸아이는 지쳐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아이도 어딘지 모르게 병색이 완연해요. 얼굴이. 그쵸?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모자는 봐도 어른의 것이니까 누구의 것일까요? 아빠의 것을 입고 있는 거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엄마의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푹 숙인 이 어깨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으로. 그리고 이들이 분명히 굶주리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 거라는 걸 어디서 보면 추측할 수 있냐면 깡마른 이 말에 갈비뼈를 보면서 말도 먹지 못했구나. 너무 지쳐 보이구나. 이 당시의 러시아는 정말 죽음이 최선택의 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800년대 중반, 후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림 속에서 그 아픔을
토로하고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그때의 상황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거를 비판적 리얼리즘이라고 하고 그 중심에 바실리 페로프가 있었던 거죠. 사실 시간이 좀 너무 많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그림들 말고도 참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아쉽고, 자 그러면 또 우리 삶이 슬픔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쵸? 슬픈 게 요만큼 있으면 또 기쁨도 요만큼 있어야 우리 살아갈 수 있는데 페로프는 우리 삶의 또 풍자적 해악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지금 3명의 남자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들의 신부는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이 이 둘은 친구고 여기 이 옷을 입은 갈색 옷을 입은 이 남자는 신참이에요. 오늘 들어온. 그랬더니 이 경력자인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얘기하죠.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 이따만한 호랑이를 잡았는데 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신참은 담뱃불도 붙이지 못하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진짜 너무 몰입하는 표정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뭐라고 하죠? 아, 이 친구 또 오늘 뻥치시네 하면서 지금 그만 좀 해 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없나요 이런 일상 여러분들?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인데, 자 그렇게 해서 비판적 리얼리즘 작품을 2개를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제 정말로 러시아 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겁니다. 이반 크람스코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861년에 러시아는 농노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데카브리스 발견 때 요구했던 그 사항이. 하지만 그 내용을 펼쳐보면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신분만 주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지 않은 그런 반쪽뿐인 농노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지 않으니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뭐 정말 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로 나와서 도시의 최하층민을 형성하고 아니면 정말 지주의 소작농이 되어서 정말 밥 한 끼 먹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농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술 아카데미 졸업 그 작품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칙령이 내려옵니다. 졸업 작품전의 내용이 1861년 농노 해방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졸업자 중에 이반 크람스코이가 있었는데 완전 엄청 분노합니다. 어떻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제도를 찬양하게 하느냐면서 모두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14명이 학교를 뛰쳐나와 버려요. 학교를 뛰쳐나와서 그들끼리 우리끼리 단독전으로 전시를 하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동파라는 미술 모임을 그러니까 화파를 만듭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러시아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 도시별로 다니면서 전시회를 열어요. 그러면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뭐 어디 어느 장소에서 미술 전시회를 하니까 이 지역에 있는 화가들을 와서 그림을 거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스크바라든가 페테르부르크 이런 도시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전시회를 개최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합파가 아닌 그런 풍속화들을 그리겠죠. 그럼 와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누가 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뜨레차코프가 갑니다. 이반 크람스코이의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뜨레차코프는 돈이 아주 많은 상공인이었습니다. 가서 러시아에 전시되어 있던 그 이동파의 그림들을 다 사주는 거예요. 다 사서 자기 집에 걸어놓고 전시 미술 그 관을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그림을 사주고 또 전시회를 개최해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기들이 쓰고 싶은 그리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그림으로 마구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전문가들 앞에 그림들이 전시가 되니 좋고 나쁜 것을 가름을 하겠죠.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소재적인 어떤 발전도 엄청 이루어지면서 미술 유통이라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이동파가 있었고 그 이동파의 핵심이 바로 이반 크람스코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러시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이 그림을 관람하시는 많은 분들이 질문 중에 그럼 어떻게 러시아가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어? 딱 한 문장으로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특히 높으신 분들 중에서. 높으신 분들 저한테 한 문장으로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술적 모티브가 민중들 사이에서 생겨났다는 거. 그 민중들 사이에 생겨난의 바탕이 된 것이 러시아 이동파. 이동파가 물론 미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 이동파의 여러 교류 관계를 통해서 문학도 발전을 하고 많은 다른 것들도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엮여져 나와서 러시아 오페라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건데 우선 이동파의 발달로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반 크람스코이가 그린 미지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너무 잘 아시죠?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신다고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그러면 네. 자 여러분 톨스토이 작품의 표지로 진짜 많이 쓰이는 작품이에요. 그렇죠? 특히 누구? 안나 까레리나. 네, 안나 까레리나가 영미 작가 150인한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작품에 가장 영감을 끼친 작가와 작품을 쓰시오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톨스토이 안나 까레리나, 2위가 마담 보바르, 그리고 3위가 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였대요. 그만큼 톨스토이는 전 세계 문학사에 한 획을 그었고 지금 갑자기 계속 얘기하면서 떠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일본 감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감독이 네 얘기하죠. 안나 까레리나가 없었으면 우리 지금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그 구도, 그러니까 불륜 구도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이런 드라마틱 구도는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안나 까레리나 저도 19살에 봤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감흥이 없었는데 요즘 보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볼 때마다 문장 하나하나 막 가슴에 막 진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네 그렇게 참 저희 아이가 러시아 지금 이렇게 딴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는 러시아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 8개월 때 러시아를 가거든요. 태어난 지 8개월 때.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톨스토이를 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푸시킨을 읽게 하고 어떻게 그거를 근데 10대 때 다르고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나이별로 그 작품마다 읽는 감흥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이제 이반 크람스코이가 그려놨어요. 우선 자 이 여인 여러분 예쁘나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는 어떤 느낌인가요? 자발적인 반응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느낌 맞아요. 신비로운 느낌 그러면서도 약간은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 여인에서 빠지지 않는 거 측은지심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느낌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쁜 여인, 아름다운 여인, 매력적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위기를 다 갖고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 취향은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이 딱 나왔을 때 이반 크람스코이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사람들은 여인이 누구냐고 질문을 많이 했지만 크람스코이는 대답하지 않았대요. 근데 자 그 안나 까레리나가 그 브론스키를 처음 만나는 그 기차역에서 묘사가 나오죠. 검은 벨벳에 깃털을 꽂은 안나 까레리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이 여인은 안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크람스코이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안나 까레리나가 된 거고 특히 4대인가요? 4대인가 5대째 안나 까레리나를 맡았던 소피 마르소가 바로 이 그림 그대로 깃털만 빼고 똑같이 연출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 유명해진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더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이 여인의 눈빛이라든가 그 다음 콧방울이라든가 이 앵두 같은 입술 사실 이런 여인이 내 앞에 나타나 있으면 정말 황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뭔가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반 크람스코이는 이동파를 이끌어냈고 또 그 다음 잠깐 그런데 이 이동파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콜렉터도 있고 또 크람스코이가 콜렉을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또 콜렉의 붐이 일어나고 했는데 자 이동파 내에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현실만을 반영하는 그 민중화 풍속화가 예술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들 반성에 빠졌는데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죠. 일리아 레빈. 세계의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00만가지 표정예술의 마술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미술사에 아주 화려한 빛을 들여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세 때
그 볼가강의 백극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화단에서 화려하게 등단을 하는데 그때 그 그림을 바탕으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요. 거기 가서 뭐를 발견하냐면 그 당시에 인상주의가 완전히 이제 막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레피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책에다가 글을 쓰죠. 아, 나는 이 프랑스에서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견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즐기는 그 그림 속에 있는 빛은 단지 프랑스인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파리지엔이라던가 세느 강변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는 그들의 그 화려한 삶은 러시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서 빛을 가지고 들어와서 러시아 민중들의 삶을 담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빛을 담는다는 거, 그게 참 단순한 거지만 사실 그림 전체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빛을 표현한다는 건 엄청난 테크닉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도 되게 필요하고 좀 잘못하면 그림이 가벼워지거나 조금만 또 하면은 그림의 어떤 그 주제가 전해지지 않거나. 그런데 이 일리안 랩빈이 빛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나요? 이 그림이 그래도 일리안 랩빈 그림 중에서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벽이 느껴집니다. 제가 열심히 더 활동을 해서 러시아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께 모두 다 아시도록 이 갑자기 가슴이 막 아프네요. 자, 일리안 랩빈은 이 설정 자체가 뭐냐면 당시에 러시아 민중들이 너무너무 도탄에 빠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자신의 일신을 버리고 혁명가로서 길을 떠납니다. 이 사람도 아마 아주 오래전에 가족들을 뒤로하고 분명히 혁명의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혁명 활동을 하다가 대부분 잡혀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요. 그럼 떠나고 나면 가족들은 어떻게 소식을 전해 듣거나 아니면 떠난 혁명가로서 떠난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식이 없으면 그냥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시베리아나 어디로 가게 되면 영하 50도, 60도에 그 당시에는 기반시설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죽는데 근데 그렇게 가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 집안의 가장이 문을 열고 불쑥 들어온 거예요. 일단 차림 자체는 너무나도 남루합니다. 그쵸? 굉장히 지쳐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깡말라 보이고 이 남자가 보여주는 전체 아우라를 통해서 우리는 삶이 고단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전체의 설정 자체에 어떤 각자 등장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우선 첫째, 자, 아들이 들어오는 걸 본 엄마는 갑자기 의자를 확 밀고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하면서 엄마의 뒤 아우라를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 피아노 앞에 있는 여인 누굴까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는 그렇게 자기를 떠나간 어쩌면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으로 떠난 이 남자에 대한 마음 자체가 무조건 지지만 안 할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버리고 떠난 남편이 무조건 좋고 난 영원히 사랑하고 과연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지만 겉으로는 박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 갑자기 들어온 남편을 쳐다보는 이 여인의 표정이 너무나도 메말라 있습니다. 냉랭해요. 여러분 느껴지네요. 그리고 굉장히 낯선 사람을 쳐다보는 듯한 이미 그들 사이에는 뭔가 끈이 끊어지는 듯한 표정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아들 같아 보이죠, 아들. 아들은 아마 기억 속에 아빠라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할머니와의 교류를 통해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목을 쭉 빼고 지금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이 아들은 낯선 남자지만 그래도 피부치에 어떤 끌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여자아이는 뱃속에 아빠가 떠날 때 뱃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곧 갓 태어났거나 이 여자아이의 기억 속에는 전혀 아빠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남자를 쳐다보는 이 딸아이의 표정이 굉장히 경계에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집 주인이라고 남던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하녀는 분명히 남자가 떠날 때는 이 집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의 눈빛이 아주 가득해요.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 표정 자체가 너무나 절묘하고 이거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그려놓은 그 일리알 랩빈의 어떤 그 능력이 정말 굉장히 많이 칭송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 그림의 가장 베스트 포인트는 이 남자의 얼굴입니다. 제가 아까 일리알 랩빈이 프랑스에서 뭐를 갖고 들어왔다고 했죠? 빛을 갖고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 화사하게 뒤에 창문을 들여놔서 빛이 들어오게 그려놨는데 남자는 그 빛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역광처럼 뒤에서 빛이 들어올 때 사진을 찍으면 얼굴 표정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남자의 표정을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자, 그럼 이 남자는 집에 와서 너무 기쁠까요? 아니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아니면 낯선 표정을 지어야 될지, 우리 지금 이 그림만을 통해서는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일리알 랩빈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는 누구도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감정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작가가 미리 결정해서 이 남자는 이럴 것이야 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관람객 모두가 그림을 상상케 하는 거, 그게 바로 일리알 랩빈의 천재성,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실 시간이 되면 랩빈 그림을 더 설명을 드리면 참 좋지만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분쯤 됐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우선 이 사람을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동파가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그 어떤 그 한 획을 그으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아까 샤갈, 말레비치, 칸딘스키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샤갈, 말레비치, 칸딘스키는 모더니즘의 기초를 닦은 작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신 모든 그림들은 리얼리즘에 바탕하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더니즘이 나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궁금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데 그런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의 교량 역할을 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하일 브루벨.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예요. 자,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 사람이었고 아주 어렸을 때 그 성당 같은데 모자이크화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거기에 돈을 벌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재능이 뛰어나서 베제르부르크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고 거기서 그림 공부를 하는데, 자, 이 그림은 사실 미하일 브루벨이라는 이름을 딱 떼서 이 사람만 강의를 해도 막 2시간, 3시간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다 다른 얘기 치우고 제가 요 앉아있는 데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시간이 대충 우리가 계획했던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이 남자는 악마예요. 악마. 데몬인데, 자, 이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에 레르몬토프라는 1800년대 초반에 러시아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 악마라는 시를 쓰고, 이 미하일 브루벨은 그 한 100년쯤 지나서 그 레르몬토프라는 시를 써놓은 그 시집에 사파를 그려 넣어요. 사파를 그려 놓으면서,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런 사파들이죠. 쭉쭉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파를 그려 놓는데, 자,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죄를 짓고 지상으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이 천사에게 악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벌을 내려요. 절대 고독하라는. 근데 이제 이 천사가 지상에 내려서 악마로서 카프카즈 지역에 있는데 멀리 이제 거기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일단 그림 자체에서 지금 악마의 눈빛은 고독 그 자체죠. 외로움을 잔뜩 갖고 있다가 따마라라고 하는 여인이 약혼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환희에 들떠있는 그 따마라의 모습에 악마는 확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 따마라를 갖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혼자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따마라에게 가서 슬픔에 젖어 있는 따마라 옆에서 막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을 해요. 따마라, 난 당신을 사랑하오. 막 이렇게 그 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따마라가 이 악마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둘이가 사랑의 밤을 보내게 돼요. 지금 막 밤에 별도 떠 있고 그렇죠. 막 그렇게 둘이서 사랑의 밤을 보내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했죠.
너에게 내리는 벌은 뭐라고? 절대 고독하라고. 근데 지금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을 쟁취하려고 악마는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벌을 받아야겠죠.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따마라의 목숨을 거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이렇게 반응이 확 와야 되는데 별로 감동적이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 둘의 사랑 근데 네, 어쨌든 이 따마라의 그 목숨을 앗아가고, 그리고 이 악마는 천사에서 쫓겨나와서 절대 고독의 그 슬픔에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까지도 가중되어서 정말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악마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입고 먼 곳에 노을 지은 그 돌산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는 이 악마의 모습인데, 자, 우선 그림적인 기법에서 제가 아까 모더니즘, 이때까지 리얼리즘에서 봐오던 기법과 많이 다르죠. 자, 그림도 터치 자체가 마치 큐빅 조각처럼 아니면 이렇게 물감을 뜨는 그런 그걸로 뭐죠 이거? 뜨는 거, 물감 뜨는 거. 네, 그런 걸로 꾹꾹 누른 듯한 느낌을 주면서 마치 모자이크의 모습처럼 이렇게 되었고,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제는 아주 매끈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카데믹한 그런 터치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치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이 브루벨은 이 푸른색의 정적인 느낌과 그 다음에 붉은색의 동적인 느낌. 자, 이 앉아서 뭔가 요동치지 않는 아주 앉아있는 이 악마의 느낌을 작가는 푸른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색채적인 이미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노란색이라던가 분홍색을 표현했으면 이게 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녁 노을을 표현한 이 붉은 빛은, 저녁 노을은 하늘에 떠 있는 그 느낌은 약간은 어떤 역동적이고 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작가는 이미 브루벨은 이 그림을 통해서 색채의 이미지를 통한 어떤 그 이미지의 표출, 동적인 이미지라든가 정적인 이미지를 그림 속에 시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매끈하게 묘사하던 것에서 언제는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아니지만 그때는 거의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생각을 주는 거죠. 이 브루벨리 작품이 나온 이후부터 러시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림이 꼭 시대상을 반영해야 되나? 예술은 예술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냐라는 주의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많은 화파들이 시도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려지고 저런 그림도 그려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도되는데, 그때 시기를 러시아 아방가르드라고 하고, 그 당시에 샤갈, 말레비치, 칸디스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라리오노프라든가 아니면은 그 트레차코프 미술관 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현대틱한 아주 색깔이 알록달록한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중간에 아방가르드가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러시아의 그림이 그런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사실 좀 더 많은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여러분들께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넓게 일단 맛이라도 보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또 더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갤러리 까르치나에서 또 운영하는 러시아 미술사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보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지한 눈망울 제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